네, 정말 참 어수선한 한 주였습니다. 그래도 지금 일주일 정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비트코인은 주간 4%대 상승률이 그래도 나와주면서 다시 6만 6천 달러 위로 2차 박스권 안으로 진입한 모습, 그런 모습을 순조롭게 다행스럽게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라나의 경우에도 일주일 동안 2.5%, XRP 같은 경우에는 일단 0.6달러라는 숫자가 그래도 지켜내려는 그런 의미 있는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보여지고 있다라는 점, 그런 것들은 의미 있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참 아쉽습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 이슈가 셀더 뉴스 이벤트 양상으로 표현이 되면서 지난번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직후 상황과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번 한 주가 굉장히 의미 있는 호재도 있었고, 정말 지겹게, 너무너무 지겹게 느껴졌던 악재도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대장들의 흐름이 그래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 라고 주간 한 주를 놓고 봤을 때는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운트 곡스 이슈 정말 좀 지겹죠. 이제 이번 주 시장을 흔들었던 가장 기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는 게 마운트 곡스 이슈인데, 좀 지겹게 느껴지는, 하지만 결국에는 지나가게 될, 더욱이 예상보다 그렇게 악재적인 파급력이 크지 않았다라는 거, 이런 점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주였습니다. 마운트 곡스 측에서 이번 주에 밝힌 내용이죠. 현재까지 17,000명 이상 채권자들에게 변제를 완료했다. 이 등록 계정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이 채권 상환 대행 암호화폐 거래소와의 협의 등 모든 절차가 완료되고 나서 안전한 상환 담보가 됐을 때 이 미상환 채권자들에게 신속한 상환 진행을 이어갈 계획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직 한 3만 BTC 정도 이상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얼추 절반 이상이, 지금 절반 가까이 이 정도가 상환이 마무리가 된 거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여전히 6만 6천 달러 위에서 일시적으로 6만 7천 달러 돌파까지 확인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게 뭐 나쁘진 않다, 뭐 이렇게 우리가 또 해석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크립토컨트 주기영 대표가 그래도 이 데이터를 통해서 이런 느낌들을 조금 더 객관화시켜서 표현을 했는데, 이 크라켄 거래소에서 가격 차이, 또 거래량 급증 이런 게 없다. 입출금 또한 정상적이다. 이 최근의 가격 하락은 마운트곡스 채권자와 무관하다. 크라켄의 마운트곡스 공급량은 기존 소매 공급량의 일부로 취급을 해야 한다. 단지 시장 정서에 민감할 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마운트곡스 이벤트가 직접적으로 시장의 하방 압력을 때린 게 아닌데, 시장에서 이 심리 자체가 쫄다 보니까 이거를 악재로 일시적으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번 한 주가 참 흥미진진하게 오르락 내리락 정신머리 하나도 없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었는데, 마지막 피날레는 트럼프가 장식을 하게 됩니다.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의 연설이 7월 27일 오후 2시, 한국 시간으로는 28일 새벽 3시, 그러니까 일요일 새벽 3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가 어떤 멘트를 던지게 될 것인가, 시장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영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이번 한 주를 마무리하는 최대 이벤트가 될 것이다 라고 바라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로버트 케네디 후보가 트럼프의 연설을 앞두고 선빵을 먼저 날렸습니다. 이 양반도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연설을 앞두고 있는데, 먼저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에 출연을 해서 대통령에 내가 당선이 되면 정부가 금 보유량에 맞먹는 수준의 비트코인을 보유하도록 할 것이다. 비트코인은 정직한 화폐다. 작업 증명에 기반한 화폐로 모든 것이 원장에 기록되고 탈중앙화되어 있다.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추구해야 될 가치가 담겨 있다. 이렇게 프로 비트코이너다운 멘트를 직접적으로 날려줬습니다. 양반 같은 경우에는 당선되면 미국 국채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백업하겠다. 이런 전폭적인 이야기를 이미 진작부터 했던 인물이고, 지금 정부가 금 보유량에 맞먹게 비트코인을 보유한다라고 하면 이게 지금 금 보유량이 6,150억 달러, 어마어마한 물량을 비트코인으로 보유하겠다. 사실상 Strategic Reserve Asset, 전략 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을
위상을 높여버리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전략자산, 준비통화 이런 단어가 엄청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같은 경우에도 전략자산이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준비통화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그런 표현을 직접적으로 쓰진 않았는데 이 얘기가 리졸브 에셋으로 지금 가겠다라는 거니까. 그런데 CNBC는 이번 주에 이런 보도를 했었죠.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 당선된다라면 비트코인을 준비자산으로 보유할 가능성, 준비통화가 되길 원할 수 있다라는 점을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더 정확히는 준비자산보다는 준비통화에 방점을 찍었었는데 트럼프는 비트코인이 준비통화가 되기를 원할 수 있다. 실제로는 어려울 수 있지만 비트코인에는 매우 긍정적이다. 이거는 미국이 암호화폐 분야에서 상당한 선점 효과를 얻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다른 데도 아니고 CNBC가 월가의 어떤 기성 금융권을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오고 있는 CNBC가 이런 멘트를 날렸다라는 거. 더욱이 트럼프가 이번에는 월가의 손을 잡고 월가를 등에 업고 무슨 일이 있어도 대통령에 당선되겠다라는 그런 의지까지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그걸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줬던 게 당선됐을 때 재무장관의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CEO를 임명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 루머성이지만 아니면은 블랙록의 레리 핑크를 임명할 수 있다라는 내용. 그렇게 어쨌든 월가랑 지금 척을 지지 않고 월가와 손을 잡고 나아가려고 액션을 취하고 있다라는 그런 정황을 보여주는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CNBC가 아예 대놓고 트럼프가 원하는 게 비트코인 준비통화. 와, 준비통화가 됐든 전략적인 준비 자산이 됐든 둘 다 우리 입장에서는 엄청 대박인 상황이다. 과연 이것과 관련해서 이번에 내슈빌 연설에서 트럼프가 멘트를 날릴 것인지 날린다라면 어떤 키워드를 사용해서 어느 정도 맥락으로 어느 정도 뉘앙스를 던질 것인지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는 최대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략 준비 자산이라는 게 참 어마어마한 이슈긴 해요. 비트코인을 이 경제적인 비상 상황에서 활용하겠다라는 거고 금융 불안정성 이런 것들에 대비한 전략적인 준비 자산, 전략적인 오일, 전략적인 천연자산, 전략적인 something의 지위에다가 비트코인을 올려놓을 수 있다는 거 이 자체가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전폭적인 이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결해야 될 문제점들도 꽤 있죠.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과연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 것인가. 여전히 높은 변동성, 규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아직 안정적인 가치 저장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 라는 의견이 존재하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죠. 물론 우리 같은 비트코인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이 변동성의 측면이 과거와 비교했을 때 엄청 완화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서는 이 변동성 이슈를 또 제기를 하면서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서는 아직 위상이 조금 애매하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어떤 안정성이라는 게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디지털 자산으로서 저장과 이동은 편리하지만 이 사이버 보안의 위험이 동반된다라는 것, 특히 사이버 보안 이슈는 엄청난 이슈인 거죠. 은행을 턴다라는 개념과 비슷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100% 이상의 안정성이 담보돼야 한다. 또 하나는 국제적인 수용성. 여전히 대부분 국가에서 법정화폐 수준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게 엄연한 현실. 특히나 일부 국가, 대표적으로는 중국, 규제 대상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인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 자산의 위상에 올려놓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의지를 대선 후보가 내비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전략 자산의 위상을 갖게 되는 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고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남아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 같은 분위기를 조금 더 자극적으로 고조시키고 있는 게 이 신시아 루미스 상원 의원입니다.
프로 비트코이너고 비트코인에 대한 친화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매번 강력하게 밝히고 있는 인물이고 이번에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도 지금 참석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비축과 관련한 법안을 발의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이 폭스 비즈니스 보도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연준이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보유하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 엄청 전폭적이죠. 이게 실제로 통과될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직 상원의 의원에서 이런 정도의 법안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는 충분히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세부 내용은 아직 공개된 것이 없지만 연준이 금과 외화를 보유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비트코인을 준비 자산으로 매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미 상원 은행위원회 소속 위원들로부터 공동 발의 서명을 받아낸 상태다. 상당히 전폭적이에요. 전폭적이기도 하고 이걸 지금 미국 대선 후보 케네디 주니어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취지의 멘트를 할 수 있고 트럼프가 만약에 공화당 후보가 당선이 된다라면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의 이런 법안을 전폭적으로 지원 사격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그런 점에서 여러모로 이게 좀 아구가 좀 맞는다 이렇게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폭스 비즈니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법안 시행을 위해서는 대통령과 의회의 지지가 필요하지만 트럼프의 암호화폐 친화적인 입장 변화를 고려할 때 가능성은 존재한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정말 미국의 금융 시스템 자체가 전면적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 전면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은 전 세계의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변화에 있어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 준비 자산으로서 축적을 한다라고 하면 다른 나라들, 그동안 비트코인에 전혀 관심이 없던 나라들도 비트코인을 전략 준비 자산으로서 할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가 지금 펼쳐질 가능성이 무척 아주 많이 높아졌다라고 바라볼 수도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이번 한 주의 주인공은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가 월가에서 실제로 출시가 되는 어마어마한 이슈가 벌어졌는데 참 아쉽게도 이더리움 역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전철을 고스란히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인공은 역시나 그레이스케일이에요. 거래 셋째 날만 하더라도 이더리움 현물 ETF에 1억 9천만 달러 이상 자금이 유입이 됐는데 그레이스케일에서만 3억 2,600만 달러 규모가 유출이 됐습니다. 더럽게 비싼 수수료 때문에 지금 환매 물량이 터지고 있는 거고 비트코인 현물 ETF 때와 마찬가지로 그레이스케일이 지금 ETF 파티를 망치고 있다. 이런 표현도 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가 세상에 등장할 수 있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직접적인 역할을 했던 게 또 그레이스케일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단기적으로는 아쉽지만 이것도 결국에는 빠져나갈 물량 조만간 다 빠져나가고 나면 이더리움 역시 의미 있는 반등 흐름을 비트코인이 그랬던 것처럼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방식으로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경우에는 출시 직후에 초기 12일 동안 21%나 빠졌고 이때 이제 죽겠다 라고 말하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았죠. 그렇지만 그때 이제 GBTC 환매 물량 털릴 거 다 털리고 나서 무려 50일에 걸쳐서 90% 상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어쩌면 이더리움도 거의 비슷하게 상황이 펼쳐지게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안기는 부분이고 이와 관련해서 크립토 분석가 이 댄 크립토 트레이드는 전반적인 시장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다. 그래서 너무 숫자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자산마다 시장마다 상황은 다르다. 너무 지금 이더리움이 현물 시세가 하방 압력을 받는다라고 쫄 필요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리플 얘기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시기죠. 이번 한 주 동안 가장 기대감을 키웠었던 SEC의 비공개 미팅은 별다른 소식이 전해지는 게 없이 유야무야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공개 미팅의 주제가 소송 청구 해결, 그러니까 법적 분쟁 해결에 대해서 논의하고 합의에 도달하거나 이 판결을 받는 과정이다 보니까 요거 리플 아니면 바이낸스다.
이런 어떤 기대감이 설정이 됐었고, 그렇기 때문에 25일 미팅을 통해서 어쩌면 합의와 관련된 의미 있는 내용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강하게 깔리면서 리플 XRP가 0.6달러 위로 올라서는 그런 모멘텀이 유지가 됐었는데, 이게 지금 조금 애매한 상황이 됐습니다. 일단 SEC 미팅만 놓고 바라봤을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실제로 이번 미팅에서 비공개로 소송과 관련해서 합의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적극적으로 나왔다라면 리플 측에서 이걸 살살 흘렸을 거예요. 지금 시점이면. 그런데 별다른 얘기가 없는 걸 보니까 유야무야 별거 아니게, 아니면 다른 걸 다뤘던가 그렇게 지나가고 있는 모습이고, 그렇기 때문에 XRP가 0.6달러 밑으로 일시적으로 후퇴하기도 했지만 다행스럽게도 다시금 0.6달러 위로 올라서려는 모멘텀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EC 미팅과는 별개로 소송 전반에 대한 종료 기대감 자체가 지금 XRP를 백업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현지 시간으로 7월 26일이 전문가 증언 제외에 대한 양측의 통지서 제출 마감 데드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측이 이것을 놓고 어떤 이야기들을 추가로 던질지, 이제 정말 사실상 다 끝났구나라고 바라볼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어쩌면 머지않아서 법원이 판결 자체를 내리지 않을까, 그렇게 또 기대를 할 수 있고, 최근 미국 사법부에서 SEC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그런 판결을 잇따라 내렸다라는 점에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우리가 기대해 볼 포인트가 더 높아졌다라고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7월 초반화도 0.4달러대에 자리하고 있었던 XRP가 지금 이런저런 기대감도 빠지고 기대감이 생겼다가 또 빠지고 이런 흐름 속에서도 0.6달러 위에서 자리를 해주려는 그런 노력, 그런 모멘텀, 이런 것들이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의 어떤 시너지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XRP 현물 ETF 이슈는 한동안 내년까지 걸치면서 굉장히 큰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슈입니다. 더군다나 만약에라도 소송이 잘 정리가 된다라면, 리플 측이 우호적으로 소송이 마무리가 된다라면 그 다음 이슈는 IPO, 이것과 더불어서 XRP 현물 ETF가 될 겁니다. 특히나 이번에 21쉐어스의 CEO 하니 라시완이 XRP 현물 ETF 출시 의사가 있다라는 점을 꽤나 적극적으로 밝힌 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1쉐어스는 리플 ETP 발행 업체로, 리플 ETP는 총 운용 자산 6,916만 달러 규모다. 리플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리서치를 했고 투자 수단으로 성장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을 했다. 미국 법원은 리플의 비증권성을 명확히 했고, 이런 규제 우려 해소는 리플 현물 ETF의 잠재적 출시에 있어서 중요한 요건이다. 리플 XRP 현물 ETF 출시는 21쉐어스의 글로벌 전략의 일부이고 미국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다. 아, 홍콩인가? 유럽인가? 아랍에미리트인가?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아니더라도 어디서든 XRP 현물 ETF가 세상에 등장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 꽤나 우리 같은 홀더들에게는 의미부여가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SBI 홀딩스도 정말 장난 없습니다. 리플의 최대 파트너죠. 지금의 리플이 리플일 수 있게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SBI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리플이 동남아 시장을 이렇게 빠르게 장악을 하고 중동까지 이렇게 확장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거는 SBI입니다. SBI이기 때문에 SBI가 어떤 행동을 벌이느냐가 참 이게 중요한 해석 지점을 남길 때가 많은데, 이번에는 프랭클린 템플턴과 함께 올해 안에 디지털 자산 전문 자산 운용사를 설립하기로 했다라는 소식. SBI가 51%, 프랭클린 템플턴이 49%. XRP 현물 ETF는 출시될 수밖에 없겠구나. 특히 프랭클린 템플턴 같은 경우에는 이미 비트코인 현물 ETF, 이더리움 현물 ETF를 출시해서 장사를 잘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SBI 회장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2025년까지 일본의 모든 은행들은 XRP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XRP 빠돌이. 그런 양반이 오야붕으로 있는 그런 회사가 SBI. 그런데 이번에 프랭클린 템플턴과 암호화폐 자산 운용사를 설립하기로 했다라는 거. 최대 주주. 아주 흥미로운 상황이 여기저기서 포착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워처그루에서 이번 주에 재미있는 기사를 올렸었죠.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 이후에 또 다른 ETF 출시 가능성 높아졌다. 다음 타자는 XRP든 솔라나든 4분기 XRP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XRP의 본격 반등을 위해서는 고래들의 토큰 장악력, 기술적인 일일 퍼포먼스, SEC와의 소송 종결 등 세 가지 촉매제가 필요하다. 우리가 각각 개별적으로 다 짚어봤지만 고래들 XRP에 대한 매집을 엄청 빡세게 지속하고 있다는 거, 퍼포먼스 훌륭하죠. 지금 일간 차트, 주간 차트, 월간 차트 등등 어떤 타임 프레임으로 놓고 봐도 기술적인 흐름이 굉장히 훌륭하다는 거. SEC와의 소송 종결, 결국에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이게 지금 긍정적인 기대감을 안기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그래서 뭐가 벌어져도 벌어질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감을 안기는 그런 이유들이 이렇게 조금 깔끔하게 정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건 지금 XRP 월간 차트인데 요즘 월간 차트랑 특히 3months 차트가 여기저기서 엄청 많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만큼 차트 자체가 워낙 예쁘고 과거 패턴과 비교했을 때 의미부여가 되는 부분이 아주 선명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볼린저 밴드 엄청 좁아지고 있고 암호화폐 중에서 지금 가장 타이트한 월간 볼린저 밴드 스퀴즈를 보여주고 있다. 과거 2017년도에서 이때 6만% 랠리가 나왔을 때 그때와 지금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물론 볼린저 밴드가 타이트해지면은 아래로도 빠질 수 있고 위로도 빠질 수 있는 건데 지금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아래보다는 위쪽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것 같고 그러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과거의 패턴이 반복된다면 어떨까? 상황은 비슷한데 이런 것들 지금 여기저기서 많이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